이것은 의례적인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으며 전파를 타는 텔레비전 연설을 통한 위협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할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적인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던진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대만을 건드린다면 우리는 베이징에 폭탄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철저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미국이라면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공포를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대만이 공격받을 경우 방관하지 않고 참전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을 때 상황은 달랐습니다. 중국의 선전 매체와 대변인들은 즉각적으로 도쿄를 향해 불장난을 하고 있다며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끔찍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왜 중국은 미국 앞에서는 숨을 죽이면서 일본에게는 이토록 거칠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미국에게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일본은 압박하고 위협하며 심지어 지역 내에서 고립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략을 넘어 베이징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초강대국이 미국뿐이라는 사실을 무언중에 인정한 셈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포화는 아직 터지지 않았지만 판세는 이미 명확해졌습니다. 상대방을 비웃게 만드는 위협이 있는가 하면 상대가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게 만드는 위협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베이징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때 중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자마자 베이징의 분노는 즉각 폭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국은 한국이 바닷속에서 탐지되지 않는 무기를 손에 쥐는 순간 자신들이 안방처럼 여기던 서해와 황해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게 됨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해역에는 중국의 북해 함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대양에서 중국의 심장부인 북부로 진입하는 관문이자 베이징에서 불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 바로 황해입니다. 만약 한국이 원자력으로 움직이는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수개월 동안 부상하지 않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이 함정들로 인해 중국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해저로부터 감시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한 능력을 갖춘 국가들의 클럽에 진입했다는 전략적 도전장이자 경고입니다. 미국이 실제로 이 기술을 제공한다면 중국은 과거 완충지대였던 서해 북부의 통제권을 상실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곳은 이제 거대한 강철 잠수함들이 침묵 속에서 사냥을 나서는 수중 격전지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극도로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한때 서해를 호령하던 중국 북해 함대는 더 이상 절대적인 지배자로 군림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베이징이 두려워하는 핵심입니다. 중국은 거친 어조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자신들의 전략이 간파당했다는 불안감입니다. 핵 잠수함을 가진 한국은 단순히 바닷속에 숨어있는 것을 넘어 선격으로 여겨지던 중국 함대의 이동 경로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한국이 공격할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실질적인 억지력을 가진 수중 은신 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역 내 질서가 베이징의 통제력을 벗어나고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 잠수함을 갖지 않는다면 날로 거세지는 중국 함대의 압박으로부터 누가 한국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과거 공해였으나 이제는 중국의 앞마당 취급을 받는 바다에서 벌어지는 횡포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불안감은 말뿐인 약속으로 해소될 수 없습니다. 오직 침묵 속에서 끈기 있게 준비된 군사적 능력만이 상대방이 함부로 행동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핵잠수함은 전쟁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침묵 속의 위협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한 국가의 깨어있는 의지의 상징입니다. 다카이치 사네 일본 경제안보 담당상이 대만 유사시 참전 가능성을 언급하자 중국이 격분하고 있는 지금 대만이 공격받는다면
우리는 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베이징은 미국에게는 강력하게 반발하지 못하는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으로 시진핑 주석에게 만약 대만을 공격하면 베이징을 폭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한 선전포고였으나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한 성명도 반박도 도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미국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펜타곤이 의미하는 전쟁은 단순히 핵폭탄만이 아니라 태평양 도서사슬 전체를 통제하고 일본, 한국, 필리핀, 그리고 호주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트럼프가 베이징 폭격을 언급할 때 중국은 침묵했지만 일본이 대만 침공 시 참전하겠다고 한마디 하자 베이징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일본은 압박할 수 있어도 미국은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베이징이 상대를 가려가며 반응하는 태도 뒤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공식 연단에서 나오지 않은 말들이 때로는 순항 미사일보다 더 큰 충격을 줍니다. 지난 7월 미국 기자들이 출간한 선거 비하인드 스토리 폭로 서적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공개 후원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진핑에게 대만을 공격하면 베이징을 폭격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직접 말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믿기 힘든 점은 평소라면 맹렬히 비난했을 중국이 이번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 총리가 대만 사태 시 도쿄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자 베이징은 마치 일본이 전쟁을 시작하기라도 한 것처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왜 중국은 트럼프에게는 입을 다물고 일본에게는 고함을 치는 것일까요? 답은 명백합니다. 미국에게는 대항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은 파괴적인 공격력을 갖추고 있으며 정치권이 기밀 서류에만 묻어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베이징은 미국을 건드렸을 때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강력한 동맹일지라도 압력을 행사하기 쉬운 상대로 간주됩니다. 중국은 트럼프의 폭탄 발언에는 반응하지 않으면서 도쿄의 방어적 발언에는 격렬히 반응합니다. 이것은 말의 전쟁이지만 그 무게는 미사일과 같으며 베이징은 위험 수위 때문이 아니라 건드려선 안 될 상대가 누구인지 알기에 선별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현 정부 앞에서는 미소를 지을지 몰라도 야당 인사들과의 접촉에서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한 중국 대사는 한국 제1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 중국의 평화로운 발전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외교적 수사로 포장된 명백한 위협입니다. 그러나 베이징을 진정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한국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2025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절대 다수는 중국을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자 갈등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평화적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민주화되지 않았고 진정으로 개방하지 않았으며 시진핑 체제에서 전체주의적이고 군사적인 통제사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때 지역 내 전략적 파트너를 모색하던 한국은 이제 잠재적인 충돌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웃고 있을지 몰라도 한국인들은 더 이상 그 미소를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베이징이 가장 두려워하는 점입니다. 몇몇 정치인이 아니라 한 민족 전체가 환상에서 깨어났다는 사실 말입니다. 경각심이 대중의 인식 깊숙이 자리 잡으면 정부가 아무리 어조를 바꾼다 해도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전략적 결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덩샤오핑은 평화로운 굴기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30년 후 중국의 국방 예산 그래프는 전혀 다른 현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그래프는 미사일처럼 수직 상승하며 통제 불능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세계는 이에 대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국제정치에서 평화로운 급부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힘을 키운다 해도 주변국들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권력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해군력을 팽창시키고 무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며 대만을 위협하고 남중국해를 압박하며 동북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대한 인접국들의 반응은 필연적이며 특히 중국이 친근한 척했던 한국의 반응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베이징은 서울의 무장 속도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한국은 매년 1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무기를 구매하는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동시에 국내 총생산의 3.5%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쿄조차 놀라게 만든 수치입니다. 최근 중국 대사는 도쿄와 서울이 중국의 평화적 발전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권력을 강화하고 무장을 서두르며 전략적 의도가 불투명한 국가에 그 누구도 적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의 결과이며 중국은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숨기지 않고 한국에 간섭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서울이 자신들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외교 선전 경제 등 모든 도구를 동원하지만 베이징만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도 과거 비슷한 행동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에 다가가려는 움직임을 보였을 때 당시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은 한국을 찾아와 직접적인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미국에 베팅하시오. 미국에 베팅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제안은 오늘날 중국 대사가 보내는 메시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에 걸지 말고 중국에 걸라는 것입니다. 두 초강대국이 서울의 귀에 속삭이며 각자 자신들 쪽으로 균형을 기울이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이 스스로의 결정권을 잃어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국익에 따라 미래를 결정하는 주권 국가가 아니라 거대한 두 손 사이에서 움직이는 장기판의 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간섭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낮의 버젓이 행해지고 있으며 한국은 그 태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베이징의 눈에 한국의 이전 정부는 친미 성향의 말이었고 현 정부는 친중 성향의 카드로 비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을 지지합니다. 야당을 겨냥하며 노골적인 지정학적 체스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기준으로 국가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답은 모든 군사학도가 알고 있는 기본 원칙에 있습니다. 교과서적인 동맹의 원칙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포괄적인 전략 동맹국이며 이 동맹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상호방위조약에서 서울은 태평양 지역에서 두 나라 중 하나가 위협받을 경우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인들은 이 약속이 오직 북한에만 적용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착각입니다. 11월 14일 발표된 한미 공동성명은 그 범위를 인도 태평양 전역으로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즉, 대만이 공격받거나 남중국해에서 충돌이 발생하거나 일본이 위협받을 때 한국은 미국과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닙니다. 평화는 망설이는 자를 기다려주지 않으며 한국이 이 지정학적 체스판에서 한 박자라도 늦는다면 그 빈 공간은 자유의 깃발을 들지 않은 강대국들에 의해 채워질 것입니다. 두 급류 사이에 낀 작은 물고기라는 비유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갈팡질팡한다는 뜻으로 쓰이지만 전략적 현실을 보면 틀린 비유입니다. 한국은 수영할 줄 모르는 작은 물고기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의 흐름을 선택해 헤엄쳐 왔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수십 년 전 이미 미국을 전략적 동맹으로 선택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동맹은 중립일 수 없습니다. 균형 외교나 중재자 역할 또는 두 강대국 사이에 서겠다는 발언은 어느 한쪽과 방위 조약을 맺지 않았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미중 충돌이 발생했을 때 서울이 중립을 지키려 한다면 그것은 한미동맹을 파기하겠다는 뜻이며 이는 전략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동맹이지만 당신이 공격받을 때는 구경만 하겠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동맹국이라면 우리는 당신 편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쟁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군사동맹의 생존 원칙입니다.
한국이 이를 망각한다면 동맹이라는 것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조용해 보이던 그 시점에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 지명자가 비밀리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야 언론에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덕담과 외교적 구호만 보도되었습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하러 왔을까요? 수많은 음모론이 제기되었지만 모든 것은 하나의 위험한 이름인 펜타닐로 귀결됩니다. 이 마약은 매일 수백 명의 미국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그 원료의 대부분은 중국의 실험실에서 나옵니다. FBI가 온 것은 아마도 공급원을 즉각 차단하지 않으면 다른 제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마약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흑연과 관련된 전략적 움직임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 흑연 공급의 80%를 통제하고 있으며 전기차 시장이 폭발하는 상황에서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권력과 전략 그리고 첩보전의 영역입니다. FBI가 아시아에 온 것은 잡범을 잡기 위함이 아닙니다. 마약에서 기술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영향력을 다방면에서 억제하려는 거대한 체스판의 한 수로 보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은 세계의 오물 처리장 역할을 자처하며 땅을 파헤치고 화학물질을 쏟아부어 아무도 캐려하지 않는 희소 자원을 공급해 왔습니다. 당시 미국은 어깨를 으쓱하며 당신들이 생산하면 우리는 사서 쓰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중국이 판매 중단을 위협하기 시작하자 미국은 자신들의 목이 조여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흑연도 히토류도 전기차 배터리도 최신 칩도 없는 전략적 충격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건 우리 자신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국내에서 흑연과 히토류 공급망을 완전히 복구하는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은 향후 1, 2년 내에 중국산 히토류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고 베이징은 더 이상 예전처럼 우위를 점하지 못합니다. 미국은 각성했고 동맹들은 결속했으며 총성 없는 자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중국이 히토류 시장을 지배한 것은 매장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염과 독성을 감수했기 때문입니다. 서구권은 손을 더럽히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도 자원이 있고 캐나다에도 광산이 있으며 호주에도 매장량이 있지만 모두 저렴하고 빠르다는 이유로 중국으로 보내 정제했습니다. 누구도 집 앞에 독성 폐기물을 두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략적 안보를 적수에게 맡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만들고 우리가 소비한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방관하지 않으며 판은 뒤집혔습니다. 중국의 독점은 깨지고 있습니다. 자원과 기술 경쟁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산 흑연에 90.5%의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이는 베이징의 글로벌 공급망, 장악 야욕에 정면으로 가하는 치명타입니다. 미국이 국내 생산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중국산 제품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전략적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적의 물건을 막고 자신의 공급망을 세우는 것입니다. 공급망 위기는 미국, 일본, 한국이 원자재를 장악하고 있을 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그것을 손에 쥐고 히토류부터 마늘, 심지어 관광객까지 정치적 무기로 사용할 때 터지는 것입니다. 트럼프에게 있어 이것은 무역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공급망 권력을 겨냥한 의도적인 공격 작전입니다. 미국이 사지 않고 중국이 팔지 못하게 되면 세계는 힘의 균형을 재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단순한 외교처럼 보였겠지만 실제로는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등지에서 중국을 겨냥한 포괄적인 히토류 작전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원개발 협정을 통해 족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일본은 최근 도쿄에서 2,000km 떨어진 미나미 토리시마 주변 심해 5,700m 아래에 있는 막대한 히토류 매장지를 미국과 함께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베이징이 잠 못 들게 할 만큼 엄청난 양입니다. 90.5%의 관세를 맞은 흑연부터 바다 밑에서 채굴되기 시작한 히토류까지
미국은 중국 의존도를 끝내겠다는 목표를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국가 생존 차원의 전략적 반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전쟁이 나면 중국이 우리에게 철강을 팔겠느냐고 물었을 때 많은 이들은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하자 그 질문은 악몽 같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문을 닫고 공장이 멈추자 세계, 특히 미국과 유럽은 정치가 아닌 바이러스 때문에 공급망 위기에 빠졌습니다. 중국이 멈추면 전 지구적인 마비가 온다는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이후 마스크부터 전자칩에 이르기까지 타인에게 맡길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무리 세계화를 믿는다 해도 물건이 없으면 친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 한국 같은 동맹국들과 함께 철강에서 히토류에 이르는 자체 생산 체계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이점입니다. 친구가 공급망을 쥐고 있으면 위기가 닥쳐도 버림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협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전략적 메시지가 될 때, 외교적 악수 뒤에 권력의 체스판이 숨겨져 있을 때, 그리고 전 세계가 군사 경제 기술의 무게중심 이동에 전율할 때, 중국의 침묵은 평정심이 아니라 계산된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불같은 경고부터 한미 간의 확고한 방위 공약, 핵잠수함 경쟁, 그리고 서방의 자원 공급망, 재편까지 모든 신호는 글로벌 질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의존은 약점이며 자립은 생존의 힘이 되는 시대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은 단순히 편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기다릴지 당당히 맞설지 그 자세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고함과 의심스러운 침묵 사이에 있는 중국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세계는 더 이상 경제적이든 군사적이든 강요 앞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상대를 침묵하게 만드는 능력이 힘이 되는 시대입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함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